미국, 자유의 땅이자 용감한 이들의 고향,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들의 중심지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0번째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아이스 하키와 메이플 시럽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면적은 3,800만 평방마일이지만 육지 면적은 3억 5,100만 평방마일입니다. 국경 남쪽엔 3억 5,300만 평방마일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합치면 의미가 있죠. 그 차이는 캐나다가 메꾸입니다. 정말 차가운 수역들로요. 미국이 아마 그 거래에서 더 좋은 쪽을 차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쪽이라고 항상 동상과 49번째 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이보다 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석유, 관광, 화산, 빙하. 하지만 온도에 관해서라면 둘은 거의 쌍둥이와 다름없죠. 하와이의 최고 기온은 1931년 섭씨 37.8도, 화씨 100도로 알래스카의 최고 기온과 같습니다. 그건 1915년에 기록됐습니다. 다음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알래스카를 고려해보세요. 열대 낙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타임머신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곳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48번 팝 퀴즈입니다. 선택하기 좋은 곳은 사우스 비치일까요? 센트럴 파크일까요? 마이애미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화씨 98도였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화씨 106도였습니다. 화가 난 뉴요커들과 허리케인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여러분이 직접 결정해보세요. 그러니 마이애미에서 땀을 흘리는 걸 좋아하든 뉴욕에서 끓는 듯한 더위를 견디는 걸 좋아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마도 둘 다 피하기 위해 다음 장소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47번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이 어디일까요? LAX나 JFK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바로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입니다. 2023년에 1억 4,700만 명의 승객이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분실 수화물도 많겠죠. 다음은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약 8,500만 명입니다. LAX는 5번째, JFK는 6번째입니다. 애틀랜타는 델타 항공의 주요 허브로 매일 수천 편의 항공편이 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미국 인구의 80%가 애틀랜타에서 2시간 이내 비행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승객들이 전국을 오가고 있는 동안에도 이곳은 여전히 모두를 놀라게 하는 곳입니다. 46번째 주 실버 스테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건조한 주입니다. 1년에 10인치의 비만 와도 운이 좋은 편이지만 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바다는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보다 눈이 더 많이 오고 더 춥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6, 8월 평균 최저기온은 약 80도 화씨입니다. 겨울에는 최저기온이 거의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온도를 올려보죠. 45번째 데스밸리, 이름 그대로의 곳입니다. 여긴 너무 더워서 사탄의 에어비앤비 같아요. 얼마나 덥냐고요? 지구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최고 기온은 1913년 퍼니스 크릭이라는 곳에서 섭씨 56.7도, 화씨 134도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극단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 44번째 토네이도까지 나타납니다. 미국은 연간 120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이는 관광 안내책자에 적합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독특한 지리, 즉 열대와 캐나다의 찬 공기 사이에 위치한 넓은 대지 덕분입니다. 그건 토네이도를 초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정말 파괴적인 파티가 열려 보험회사들이 식은땀을 흘릴 정도입니다. 집이 토네이도로 자주 옮겨지지 않는 유일한 주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엔 북극곰과 화산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토네이도가 땅을 망가뜨릴 수는 있지만 경계선은 역사 43번에 의해 이미 찢겨졌죠. 13개 원래 주는 여전히 식민지 시대 경계선을 따릅니다. 당시 지도 제작자들은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갖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맞으면 된다가 그들의 모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초기 주들은 오늘날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컸고 결국 새로운 영토를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에 땅을 내주게 되었죠. 그 결정들은 종종 옛 식민지 헌장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미시시피강 동쪽 대부분의 주 경계선은 영국식 억양을 가진 사람들이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예외로 영국이 지도에 낙서하기 전 운 좋게 영향권 밖에 있었습니다. 미국 다른 지역이 경계선 그리기에 바쁠 때 하와이는 42번째 하와이로 그냥 하와이답게 지냈습니다. 미국에서 직선 경계가 없는 주는 하나뿐입니다.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라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정말 큽니다. 충분히 크죠. 그래서 시간 자체도 혼란스러워집니다.
41번째 미국은 포켓몬처럼 시간대를 수집합니다. 몇 개일까요? 미국에는 11개 시간대가 있어 항상 이르거나 늦거나 점심시간인 곳이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만이 13개의 시간대로 더 많으며 이는 남극의 애들레이드를 포함한 해외 영토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토네이도, 시간대, 기온 변동을 모두 독점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리적으로 1등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40번째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넘어 미국은 러시아, 바하마,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영국, 네덜란드, 자메이카, 심지어 일본과도 수많은 해상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해상 경계와 배타적 경제 수역 덕분인데 이 덕분에 미국은 내가 저기서 어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39번 도로 여행과 미국은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도로 번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번호가 5로 끝나면 중요한 도로, 즉 아스팔트 색의 VIP며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동서로 뻗는 주요 주간 고속도로는 항상 0으로 끝나고 홀수와 짝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도로들은 항상 두 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자리 숫자 고속도로는 도시 진입이나 주요 도로 연결을 돕는 짧은 보조 도로입니다.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도 주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주와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 지역 도로 번호는 AHPR로 일관되게 시작합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연료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국경을 그린 후 미국은 내륙에 주목해 38번을 지정했습니다. 1806년에 의회는 국가의 연방 자금으로 건설된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도로는 내셔널 로드 오리지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도로는 메릴랜드에서 일리노이까지 이어져 당시엔 횡단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1921년 만들어진 빅토리 하이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을 기념해 내셔널 로드 등 기존 도로와 겹쳤습니다. 1926년 미국 번호 지정 고속도로 체계 도입으로 빅토리 로드 대부분이 미국 국도 40번이 되었고 이후 주간 고속도로 체계로 여러 구간으로 다시 나뉘었습니다. 출구 표지판과 휴게소 모음만큼 우리의 승리를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모든 도로가 할리우드식 대접을 받은 건 아니었고 어떤 도로들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37번 커퍼 하버는 미국에서 주간 고속도로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미국 국도 41번 이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미시간의 얼어붙은 끝에서 시작해 이 도로는 마이애미까지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그곳에서는 눈삽 대신 성글라스를 쓰게 되죠. 이 도로는 주간 고속도로 체계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제외됐습니다. 말 그대로 관료주의적 실수 덕분이었죠. 그날 누군가의 일은 출근해서 상사 몰래 숨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드물었지만 2015년 미국 하원 의원이 이 도로를 I-41로 지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성공으로 가는 긴 길은 진짜 도로였습니다. 지도 탐구가 좋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유튜브계 네브레스카입니다. 평평하고 주목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존재합니다. 잊혀진 도로에서 가장 유명한 36번 중 하나가 되었죠. 시카고에서 산타모니카까지 미국 66번 국도는 너무 유명해 중국의 가짜 버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을 건설할 때가 되자 66번 국도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도로는 장애물을 피해 우회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아우토반을 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장애물을 돌파하는 직선 도로를 원했습니다. 언덕, 계곡, 작은 마을, 작은 동물들까지. 이런 경치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냉전 덕분입니다. 루트 66, 이 미국의 아름다움을 속도와 맞바꾼 모습이라면 다음 이야기는 나라가 속도를 늦추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35번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한 해 1억 2,300만 근무일을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 나라 사람들이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밤을 새우는 것, 그로 인한 비용은 연간 약 4,1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파워냅을 하는 건 사실 애국적 행동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당신은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미국인들에게 매일 언덕을 오르는 기분을 들게 한다면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구름 속으로 곧장 이어지는 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34번 마운트 블루 스카이 로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포장도로입니다. 해발 14,100피트가 넘으며 덴버보다 2배나 높습니다. 이곳은 루트 66번 도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교통이 있습니다. 사냥과 큰 분량이 마치 현지인처럼 도로변에 느긋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에 관심 없고 셀카를 찍으면 꼭 사진에 끼어듭니다. 콜로라도 도로엔 사냥이 있지만 알래스칸 침묵과 인생을 돌아보는 트럭 운전사만 있습니다. 33번 도로, 전국에서 가장 한적한 도로입니다. 알래스카 11번 국도는 페어뱅크스에서 데드호스까지 이어집니다. 약간 지친 말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196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그중 상당수가 아이스로드 트럭커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데드호스의 1990년 인구는 26명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체증은 신화이고 주유소는 꿈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는 아마도 다른 시간대에 있을 겁니다. 알래스카의 허물을 견딘 뒤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선 가만히 있어도 32번째 운전이라 여깁니다. 캘리포니아가 하나의 나라였다면 그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클 것이고 4조 1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중국, 독일만이 그보다 앞섭니다. 아보카도 토스트와 부동산에 돈을 쓰는 곳치고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텍사스도 이탈리아와 비슷한 GDP를 자랑합니다. 뉴욕은 한국보다 더 큽니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즉 31위와 맞먹습니다. 미국 국도 20번은 꼭 매끄러운 길은 아닙니다. 그건 엘크, 들소, 그리고 고집, 센 다른 동물들 때문이죠.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길을 막아 운전자들이 우회해야 합니다. 이 도로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길고 보스턴에서 오리건주 뉴포트까지 해안에서 해안까지 약 3,400마일에 달합니다.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 도로는 현재의 형태로 1926년경부터 존재해왔지만 2024년 말에 애국적인 분위기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이 도로는 국가 명예훈장 고속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스팔트는 같지만 새로운 분위기가 더해졌죠. 이제 미국에는 트럭 운전사, 관광객, 길 잃은 들소까지 모두를 위한 도로가 있다는 걸 알았네요. 다음 사실들을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댓글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을 남겨주세요. 30번째 애리조나는 미국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입니다. 6, 8월에는 최고 기온이 100도화씨 초반까지 오릅니다. 플래그스태프를 제외하면 평균 최고 기온은 화씨 80도입니다. 끓는 더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곳입니다. 하지만 애리조나는 생각보다 덥지 않습니다. 플래그스태프에는 최소 3개의 스키 리조트가 있고 아파치 시트그리브스 국유림 근처와 투손 북쪽에도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선인장 옆을 빠르게 지나가며 스키를 타는 것만큼 특별한 경험도 없죠. 이런 탁 트인 슬로프를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세요. 왜냐하면 주경계를 넘으면 모든 것이 멈춰버리거든요. 29번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도로는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산타나를 잇는 I-5 구간입니다. 하루 평균 차량 수는 50만 4천 대입니다. 그게 2019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붐빌 겁니다. 만약 그 길을 지나야 한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아니면 아예 그 길을 피해서 계획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러시아워에 그곳에 있게 된다면 간식이랑 오디오북 3부작 정도는 챙기셨길 바랍니다. I-5에서 고생한 뒤에는 말이죠. 캘리포니아의 유일한 수출품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28번 캘리포니아 경제를 생각하면 보통 기술 산업이 떠오르죠.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이 모두 여기 본사고 테슬라도 한때 그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서 더 자신답게 행동할 수 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은 12,000년이나 더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미국 농업 강국 중 하나로 25종 이상의 과일, 채소, 견과류를 재배하며 미국의 식품을 공급하고 앱 산업도 선도합니다. 진정한 만능 우등생이죠. 캘리포니아가 농작물 심고 앱 개발할 때 뉴욕은 달러 기호만 심습니다. 27위입니다. 뉴욕시는 마치 그곳의 바퀴벌레와도 같습니다. 경제 위기, 범죄 급증, 이상기후의 허리케인, 팬데믹 등 거의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죠. 이 도시는 먼지를 털고 베이글을 틀며 계속 나아갑니다. 매일 약 2조 달러가 이 도시 금융 네트워크를 통과합니다. 그건 러시아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미안해요, 블라디미르. 여긴 돈이 너무 많이 돌고 있거든요. 뉴욕시는 사실상 손댈 수 없는 궁극의 그라인드 머신이죠. 그렇게 많은 돈이 돌아다니는데 미국이 지금쯤이면 빚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26번 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적자를 쌓으면서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라는 금융 치트키가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근본 위제가 무너졌을 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편리한 합의를 했습니다. 석유를 달러로 팔라는 것이었죠. 나머지 석유 수출국 기구 국가들도 동참했고 그렇게 페트로달러가 탄생했습니다. 석유를 원하면 달러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입장료 같고 입구엔 샘 아저씨가 서 있는 셈이죠. 오페크의 영향력은 줄었지만 미국 달러는 여전히 세계 에너지 시장을 주도합니다. 미국은 신용카드를 쥔 대학생처럼 돈을 찍고 쓰며 빌릴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도 달러를 쓴다는 점이 다릅니다. 세계의 돈을 관리하던 미국이 이제는 세계의 컴퓨터도 장악했습니다. 25번 타이완이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왕일지 몰라도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약 47%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 칩 아키텍처와 설계 도구, 특허 등이 모두 미국의 통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이완이 칩을 생산하는 동안 미국은 그 사용 설명서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게 심각한 골칫거리입니다. 중국은 어디선가 반드시 미국의 저작권에 부딪히지 않고서는 첨단 칩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통제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재료를 통제하는 건 훨씬 더 대단하죠. 24번 미국은 현실 세계 오버파워 국가입니다. 자원이 풍부하죠. 마치 쉬운 모드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약 45조 달러의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금속, 구리, 목재, 금까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코스트코와도 같습니다. 미국은 천연 자원 부문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나라이고 1위는 러시아로 75조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항구, 파이프라인, 물류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가동되어 자원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잠 빼고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스다코타 루트 46번 도로는 121마일 직선으로 뻗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긴 직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차로도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고다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직선인 도로로 꼽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85번 10번 고속도로 파라과이라 에렌차 에스티가리비아에 이어 세계 네 번째입니다. 이 도로는 고속도로라기보단 지루함을 견디며 집중력을 시험하는 길에 가깝습니다. 22번 이 모든 부를 합치면 27조 7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즉 세계 GDP의 26분의 1이 됩니다. 미국 경제 규모는 중국, 독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건 마치 조별 과제에 갔더니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나머지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모든 일을 하면 소수만 급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번 미국은 2024년 말 기준으로 813명의 억만장자가 있었고 그들의 순자산은 약 5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즉, 이 813명을 합치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보다 더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발렛 파킹과 전용기가 있으면 이 인원은 축구장 중앙에 모일 만큼 작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돈과 자산 면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수면 시간은 그렇지 않네요.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 20번에 알려주세요. 미국 가계의 하위 99%는 약 110조 8천억 달러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제 은행 계좌는 그걸 모르는 듯합니다. 한편 상위 1% 가계는 49조 2천억 달러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얼마나 부유한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트를 사고 있는데 나머지 우리는 아직도 주유할 잔돈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돈으로 강해졌지만 이는 거대한 충동구매에서 시작됐습니다. 19번입니다. 스페인은 한때 루이지애나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미국은 항로를 두고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나폴레옹이 갑자기 나타나 그 땅을 다시 차지하며 특유의 드라마틱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북미 제국 재건이라는 거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중에 IT가 되는 곳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 땅이 가치 없자 토머스 제퍼슨은 1,500만 달러, 현재 약 3억 7천만 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 토지 거래로 82만 8천 평방마일에 달합니다. 미국은 하룻밤 사이 2배로 커졌습니다. 이는 제퍼슨이 반대했던 노예 반란과 오랫동안 싫어했던 금융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위선이지만 나라 크기를 2배로 늘려도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게다가 그게 유일한 거래도 아닙니다. 미국은 18번째 땅도 얻었습니다. 옛날에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한 후 돈이 필요해서 알래스카에 대형 매각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곤란한 땅을 720만 달러, 오늘날 약 1억 3천만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했고 차르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쓸모없는 얼음 상자를 미국인들에게 넘겼다고 생각하며 팔았고 미국 내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워드는 결국 웃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케는 금과 석유, 천연가스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땅값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았습니다. 꽤 괜찮은 거래였죠. 모두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샀다며 비웃었습니다. 역사상 최대 영토 획득에서 가장 작은 영토까지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죠. 17번째는 네바다 사막의 98에이커 땅에 숨겨진 몰로시아 공화국입니다. 이곳은 자체 국기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도 뒷마당을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케빈 보 대통령은 4월부터 10월까지 이 나라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합니다. 그곳에서 정부 사무실을 둘러보고 현지 화폐를 구경하며 해군 함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해군 함대는 전함이나 구축함보다 공기 주입식 불장 장난감에 가깝습니다. 네바다는 자체적으로 작은 나라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에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16번 몸을 숨기고 싶으신가요? 캘리포니아 임페리얼 카운티의 슬랩시티를 방문해 보세요. 소노라 사막을 견디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곳엔 군사기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콘크리트 슬래브만 남았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이곳을 정착지로 만들었습니다. 세금도 없고 임대료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고 배관도 없고 쓰레기 수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곳은 노숙자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예술가들과 생존주의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곳을 마지막 자유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국세청이 그들이 틀렸음을 입증할 계획을 이미 세웠을 겁니다. 슬랩시티는 규칙을 버렸고 이들은 그 규칙을 찬송가로 다시 썼습니다. 15번째 책입니다. 종교가 있는 곳이 바이블 벨트만은 아닙니다. 시카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복음주의 운동의 유산으로 머리 모양만 바뀌었을 뿐 정신은 변함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450명의 구성원이 있고 1984, 2012년 코너스톤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을 주최했습니다. 우드스톡과 비슷합니다. 마약은 적고 찬송가는 많으며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예전 첼시 호텔 건물을 사용하며 룸 서비스에 설교도 포함됩니다. 미국에는 신앙인이 많으며 일부는 그리스도를, 일부는 시절을 따릅니다. 14번입니다. 메인 주에 가면 옛 로마 종교와 가치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노바로마라고 부르며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부는 상원, 집정관, 법제정의원들로 구성되며 심지어 자체 동전도 있습니다. 토가를 입은 누군가가 새겨진 화폐 없이는 제국이 완성될 수 없죠. 진정한 제국처럼 말입니다. 시민들은 세계 곳곳에 있지만 본부는 소나무의 주인 메인주에 자리합니다. 이제 모든 길이 메인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에글로, 뉴욕은 단 하루 오후에 세워졌습니다. 13번째 지도 제작자 제너럴 드래프팅은 뉴욕 지도를 만들 당시 업계 최고의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 회사는 가상의 마을인 에글로를 상상해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없었고 표절을 잡으려는 영리한 방법이었죠. 인터넷 전 그들만의 작은 DMCA로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습니다. 랜드 맥넬리가 에글로가 있는 지도를 출판했고 제너럴 드래프팅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랜드 맥넬리 측 변호사들이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에글로에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짜 마을로 표시된 그곳에 가게를 지어 가짜가 진짜가 됐습니다. 그 가게가 문을 닫고 에글로가 사라질 때까지는 그랬죠. 지도 제작자들에게 존재를 강요당한 아마 역사상 유일한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짜 마을을 만든 후에 미국은 더 이상한 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개인 소유의 섬나라.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뉴욕과 코네티컷 해안 근처에 위치한 노스텀플링 아일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그웨이의 발명가인 딘 케이먼의 개인 마이크로네이션이었습니다. 돈과 자유시간이 너무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곳엔 한 나라가 가질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는 국기, 국가, 예술적 감각을 위한 스톤헨지의 정밀 복제품, 그리고 한 척의 배로 이루어진 국가 해군이 포함된 항해용 등대가 있습니다. 작지만 연비는 정말 좋죠. 하지만 노스덤플링에는 자체 언어가 없습니다. 그건 밀워키로 가야 11번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왕국이 있습니다. 밀워키 현지인 로버트 메디슨은 그렇게 말합니다. 1979년 14세 로버트 메디슨이
핀란드에서 이름을 따 톨로사 왕국을 세웠습니다. 영토 전체를 볼 수 있는 집안에 그의 침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톨로사는 도시로 확장됐고 현재 밀워키 일부가 더 큰 톨로사 지역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585명입니다. 또한 모두는 자체 신문이 있는 새로운 언어를 써야 합니다. 폐하께서 여전히 자신의 방을 청소해야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왕실 칙령이 세탁까지 포함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알래스카를 싸게 사고 가짜 나라도 만드는 등 모든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위 10위부터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10위입니다. 미국에는 한때 황제가 있었습니다. 조슈아 아브라함 노턴이라는 샌프란시스코 사업가로 1849년 샌프란시스코가 성장할 때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래와 수년간의 소송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미국의 황제로 선언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59년 그는 3층짜리 하숙지 꼭대기층에서 자신의 새로운 칭호를 알리는 황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콜로슴과는 거리가 멀었죠. 누구나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노턴일 새 황제는 칙령을 발표하고 의회를 해산하며 자신의 화폐도 발행했습니다. 지역 상점들이 가끔 그 화폐를 받아주기도 했죠.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지역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만약 오늘날이었다면 그는 틱톡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자신의 굿즈 라인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턴이 아무리 괴짜였다 해도 그의 칙령조차 실제로 존재하는 몇몇 법률들에 비하면 약과였습니다. 9번 빗물을 좀 받아볼 생각인가요? 지역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양동이만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칸소에서는 빗물을 야외에서만 모을 수 있고 음용은 금지됩니다. 공인 엔지니어 설계와 서류 작업이 필수이며 수분 보충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수자원위원회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그걸 읽는 것만큼 재미있을 것 같진 않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콜로라도, 조지아, 일리노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모두 빗물 수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는 날씨를 먼저 쓸 수 없다는 건 자유의 나라와 다릅니다. 정부가 빗물 사용까지 지시하니까요. 이제는 정부가 누가 당신 탱크를 채울지도 정합니다. 8번입니다. 모든 주에서 직접 주유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단 한 곳, 뉴저지 주만 예외입니다. 주유소 직원이 주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가든 스테이트를 여행하면 직접 주유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그러면 모두에게 약간의 불안만 줄 뿐입니다. 미국은 누가 주유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7번째로 최악인 것은 서머타임이라는 데에는 확실히 동의합니다. 미국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1년에 2번 시계를 바꾸는 것을 모두가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플로리다의 멕시코 비치에서는 항상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페넨들은 중부 표준시에 있고 반도는 동부 표준시에 있지만 멕시코 비치는 그 경계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웃의 오후 2시가 내 오후 3시일 때 일정을 잡는 걸 상상해보세요. 멕시코 비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경계의 칼리지 코너, 텍사스 경계 근처, 뉴멕시코의 클로비스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차로 5분만 이동해도 1시간 앞이나 뒤로 이동하게 되는 마을들이죠. 일부 마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어떤 곳은 자신이 속한 주조차 합의하지 못합니다. 6번째, 테네시주 브리스톨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도로지만 테네시와 버지니아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52, 연 조셉 앤더슨은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양쪽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테네시 쪽에 브리스톨이라는 마을을 세웠죠. 뒤질세라 사무엘 구슨도 길 건너편에 자신의 마을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구슨빌이라고 지었습니다. 대담한 행동이었죠. 그 자만심은 오래가지 못했고 1890년쯤 구슨빌은 브리스톨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날 두 브리스톨은 기술적으로는 별개의 도시로 세금도 다르고 법도 다르며 심지어 주경계를 표시하는 깃발도 다릅니다. 이곳은 쌍둥이 도시로 메인 스트리트만 공유해 정체성 혼란이 있습니다. 두 도시가 한 거리를 공유하는 것도 복잡한데 두 주가 하나를 공유한다고 상상해보세요. 5번째 우체국, 텍사카나 우체국과 연방 건물에서 소포를 붙이려고 생각 중이시군요. 축하합니다. 이제 막 주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텍사스와 아칸소 경계선이 그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이런 관료적 특이함은 미국에서만 볼 수 있죠. 스테이트 라인 애비뉴가 두 줄을 나누며
우체국은 그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편지 절반은 텍사스, 절반은 아칸소에 맡기는 셈이죠. 미국 우체국이 느린 것도 당연하네요. 우편물을 주 경계선에 따라 나눈 김에 미국은 수영장도 반으로 나눴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926년 타호 호숫가의 칼레바 로지앤 카지노가 문을 열었고 영화배우와 갱스터들이 칵테일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변명도 가능했죠. 리조트의 하이라이트는 수영장이었습니다. 흰 선이 수영장 중앙을 가로질렀지만 깊은 쪽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 경계였죠. 물에서 나올 필요 없이 두 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도박법이나 세율에 우유부단한 사람들에게 완벽했지만 이 로지는 2013년에 문을 닫아 이제 국경을 넘는 수영은 못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이제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차를 타고 가서 줄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엄치면서 건널 수는 없죠. 이제 우리는 미국에도 황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시계나 주 경계선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존 택배는 신경도 안 쓰고 그게 더 일상적입니다. 이제 상위 3가지 미친 사실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이상할지 기대하세요. 3위입니다. 체서피크나 버지니아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할로윈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4세가 넘는 사람이 트릭 오어 트릿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짜 사탕을 얻으려 집집마다 다닐 계획이라면 사탕을 나눠주거나 정말 무서운 분장을 하는 게 좋겠네요. 세금 내는 책임감 있는 어른처럼요. 의상을 금지하는 것부터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까지 미국은 정말 뭔가를 망치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네요. 이 위인 미시간은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죠. 그래서 이 법은 아이러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요일에는 자동차를 사고 파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법은 휴식과 종교적 관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차를 사고 싶어도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시간에서는 자동차조차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휴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에서는 일요일에 자동차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라뱀에서는 미소조차 지을 수 없습니다. 엘라뱀에서 1위입니다. 이상한 법률 중에는 교회에서 가짜 콧수염 착용이 불법인 곳이 많습니다. 웃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미디용 얼굴털로 경범죄가 되는 것만큼 죄를 상징하는 일도 드뭅니다. 이런 법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 방해 요소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콧수염이 진짜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네요. 신의 심판이 외모에 달리지 않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매트팩에서 뵙겠습니다.